젊은 청년 예비 후보들 소견을 한번 알아보는 한방면접. 반갑습니다. 목용종이라고 합니다. 인천 서구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고요. ROTC GP장으로서 2년 봉고를 하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생시 준비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께서 지사 시절에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을 공개 채용을 뽑겠다, 블라인드 채용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경기도지사 청년 비서관이 됐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이건데 응답하라 민주당인데 응답을 하지 않는 민주당이 돼버리다 보니 커뮤니티를 활성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구 사이라고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네. 저보고 전략 결혼을 했다라고 5호선 문제가 가장 큽니다. 우리 인천시 안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빨리 착공을 시작을 해야 된다. 완공됐을 때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원한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유튜브는 목용정을 치시면 트위터나 인스타, 페이스북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의 장점이 그런 걸 잘한다 랑 소통해주세요. 자,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 일본 쪽에 이제 관련해서 쏜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영해는 전혀 거치질 않고 북한 측 상공을 통해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쏠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상정해준 미사일들을 많이 쐈단 말이에요. 고고도를 쐈는데 정말 간만에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쏜 겁니다. 네. 오늘 오전 6시 53분쯤인데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은 600km를 비행한 뒤 동해에 떨어졌는데 미사일의 종류 등 세부 재원은 한미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NSC 안 열렸겠죠? 아니요, 뭐 기사 자체가 없어요. 뭐 미사일만 쏴도 NSC 열어야 된다 난리치던 윤석열이 아니, 이거 NSC 갖고 몇 번이나 갔을까? 이거 갖고 종북 관련해갖고 막 들고 일어나면서 북한이 지금,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따위 이제 개수작을 좀 떨어줘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전 6시 53분에 쐈잖아요. 네. 아직 안 일어났어. 아직도? 11시가 넘었는데 지금쯤은 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뭐 9시쯤에 가려고 뭐 티는 내겠지. 근데 지금 그 얘기할 형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자, 요거 관련해갖고 아무도, 심지어 레거시 뉴스에도 안 나오니까, 홍작가 TV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짚어두고 가겠습니다. 첫째, 이 미사일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일단 중장거리 탄도긴 하는데 지금까지 중장거리 미사일들 뭐 화성 뭐 이따위 류들은 거의 다 발사하자마자 대충 궤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걸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형이 날아왔는지, 어떤 궤도로 날아왔는지를 계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요게 초고속 미사일, 초고속 순항 미사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나는 거야. 왜? 탄두로 날아왔으면 돌 던지는 거니까. 이게 다 보여야 되거든. 네. 위에서 떨어지고. 지금 이거를 한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국도 이거를 분석을 못해내고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금방 뭐가 지나갔냐? 그렇지. 이건 거죠. 뭐가 떨어지긴 했는데 뭐냐? 모르겠다. 너는 봤니?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우리가, 한미가 가르쳐 줘야 알 수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뭔데? 라고 자꾸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일본스럽다. 네. 두 번째는, 이게 그동안 미사일을 쏘면 대부분 동해안 쪽에서 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평양 인근에서 쐈다고 하는 거야. 야, 어떻게 평양에서도 미사일 그게 있나? 기지가? 이게 이제, 야, 내가 어디 있는지 니들은 절대 찾지 못할 거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아이, 참. 북한의 가장 미사일 기지가 촘촘해 있는 건 평양 주변에 순환공원을 비롯한 이쪽 지역이에요. 근데 그동안 거기서는 미사일을 잘 안 쐈지. 왜냐면 날아가는 동안 이게 문제가 발각되니까. 생기면 그, 이게 여기 진해 떨어지- 본토에 떨어지잖아.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북한 전역 그 어디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강조하고 싶어 했던. 기차에서 쏘는데 막. 그러니까 야 니들이 그 한 지역만 감시하고 있지 웃기지 마. 우리 북한 전역 그 어디서도 우린 다 쏠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요것 역시도 어디서 쐈는지를 잘 모르는 건데 그렇지. 평양에서 쐈다는 얘기는 이 미사일의 성능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거야. 시험용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쐈다. 그렇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궤적이라든지 종류를 모르는 거 봐서는 이동식 발사대나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형태의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거리형 탄도미사일이면서 정말 북한이 주장하는 순항식 초음속 미사일일 경우에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개발해서 보여줬던 거와 마찬가지 이상의 실전적 전력을 갖추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초음속 미사일이나 이걸 순항 미사일로 나오는 경우에는 만약 이게 맞다 그러면 이거는 일본 정부에 대한 엄청난 협박이자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달 20일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통해가지고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사용할 다단계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계속해서 그런 발표를 하지만 지금까지는 에이 뭘? 그죠 실물을 못 봤어. 쟤들은 늘 저렇게 허세를 떨지라는 식으로 치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저는 사실 그 푸틴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확한 북한이 유작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전까지 푸틴을 만나기 전과 후가 북한이 완전 달라졌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그래서 난 왠지 저 미사일에 메이드 인 러시아가 러시아. 써있지 않을까 당연한 거예요. 라는 의심이 들어요. 자, 이거 그러면 왜 쏴줬느냐? 지금 국제 뉴스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죠? 그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러시아가 반대해가지고 이달 말로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대북 종료 직전인 거죠. 그렇죠. 북한이 과연 제재를 잘 이행하는지 그 외교관 출신의 8명,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2009년부터 계속 눈에 불을 켜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1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시켜주는데, 난 싫은데? 근데 싫다고 얘기하면서 조건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아니, 니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북한이 제재를 잘 지키거나, 또는, 어떻게, 별다른 문제를 안 일으키면, 소위 일몰 조항이라고 해서 제재를 어느 시점 되면 없애준다라는 조항을 붙여야지, 천년만년 제재할 거다. 이거는 너무한 거야. 그리고 니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지역이 안보 위기가 굉장히 없어졌네. 아니야, 더 고조됐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번에 찬성 못해 라고 해서 거부를 했단 말이죠. 북한이 쏴줬다. 이건 뭐다? 러시아 형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형님 한번 쫙 제대로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미일 군사당국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 돼야 그렇죠. 돼요. 우리도 사실은 난리가 나야 됩니다. 이게 방향이 저쪽이니까 그렇지. 우리 쪽으로 용산 같은 데를 노리거나 한동훈 유세 차량을 노렸으면 예? 뭐 저게 뭐라고요? 아니 혹시라도 그랬다고 하면 이거는 뭐 우리한테는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정말 위협적인 무기를 사실상 선보여 준 거예요. 요즘은 저런 거, 초음속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오가 말한 그 표적들을 폭파시키고 싶으면은 요즘은 드론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드론에도 약하니까. 어머, 예. 네, 근데 이제 방금 문희정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대북제재도 풀어지고 뭐 유니세프부터 시작해갖고 식량기구요 뭐요 막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퍼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왜 지금 미사일을 쐈을까? 이거는 두 가지로 분석해 봐야 돼요. 내가 쏴도 대북제재는 사실상 풀릴 거야. 즉 당연하지. 지금 있는 협상의 주도권은 북한이 쥐고 있는 거야라는 자신감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방향으로 쐈다는 얘기는 그냥 대놓고 일본을 협박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럼 왜 일본을 협박했느냐?
뭐가 마음에 안 드느냐? 기시다가 한번 만나죠. 그래갖고 생각해볼게 하다가 갑자기 안 만나. 막 이 얘기를 하고 거기다 대놓고 계약금도 받아놓고 대놓고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이거 써보면 기시다 그 끝나요. 지지율은 그냥 5% 오늘 내려간 거예요. 그 16일부터 17일 마이니치 신문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기시다 지지율이 17%로 나왔어요. 근데도 안 잘려? 근데 저는 역대 총리 중에서 아베 다음으로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 기시다 같아요. 기시다는 사실 처음에 총리로 될 때만 해도 바지로 세우기 되게 좋아. 이래서 기시다가 선택됐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 안에 이따만한 야망덩어리를 품고 있었던 거야. 본인이 딱 총리가 되자마자 지 장남 총무비서관에 앉히면서 자기 권력을 사유하기 시작하거든요. 야, 이거 집중하지- 김건희가 한동훈 앞세워가지고 권력 장악하는 거랑 비슷하지? 비슷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장남 아들이 아버지 따라서 유럽 회의 따라갔다가 거기서 쇼핑하다 걸려가지고, 어? 쇼핑? 캠핑까지 또 하고 다녀? 걸렸어, 또? 걸려가지고 그 아들이 결국은 그만뒀잖아. 사임했어요. 어? 근데 그때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아니 내가 장관들 선물 산 거야. 왜 호객당했다고는 안 했나 그때? 호객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호객까지는 아니었고. 그럼 어디서 자꾸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기시다가 지금 아베파를 치고 있잖아요. 비자금 문제로. 그러니까 도쿄지검 특수부가 정치 비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자민당을 탈탈 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역시 도쿄지검 특수부는 되게 정의의 사도들이구나.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기시다가 아베파가 사실 100명 정도의 의원을 가진 가장 큰 파벌이거든요. 아베파 완전 해체에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베파의 자금줄이 통일되기 때문에 같이 쳐버리는 조져지고 거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베파 심지어 아베 이후로 아베의 자리를 물려받을 만한 4명한테 딱 찍어가지고 야 니들 자민당에서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기시다가 내가 계속 이걸 헤쳐먹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아마 5%대가 나와도 본인은 그걸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럼 윤석열도 그렇게 하겠네. 시다형이 하는 걸 봤으니까. 당연하죠. 신경을 안 써요. 네. 그러니까 법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수결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런 일본한테 이 치명적인 미사일 발사야. 사실 이거 계약금 줄 때만 해도 이거 당분간 안 하기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역순으로 훑어보면 돼. 아마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뭐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의심스러운 게 어제죠? 4월 1일 날 있었던 우리나라 통일장관. 사실 이 양반이 할 일이 없어요. 그거 유튜버 출신. 그거 유튜버 출신인데다가 이미 북한이 통일 관련된 부서를 다 없애버렸어. 네. 그러니까 사실 통일장관이 지금 할 일이 없거든? 이런 통일장관이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내용 네. 한번 볼게요. 일본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건데요. 한반도 평화,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과 북한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걸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 유튜버 출신 통일장관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야. 뭐야? 북일 대화 반대하지 않는다. 되려 통일에 일본의 지지가 중요하다. 뭐지? 이런 개소리를 찌끄린 거예요. 이거 산케이 신문 인터뷰잖아요. 산케이 네. 신문이 어떤 신문입니까? 극우. 대표적인 극우고 일본 지금 자민당하고 완벽하게 밀착돼 있는 그 신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송 작가 TV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데 그 얘기를 해준 이유는 그거예요. 기시다 기 살려주려고 한 그러니까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본이 북한이랑 교류하는 데 있어 최고의 걸림돌이 탈북자 문제인데 이 문제를 납북자. 이게 납북자, 탈북자가 아니라 납북자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지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관련된 얘기 인터뷰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납북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 주민 인권뿐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인권이 중요하게 돼야 된다. 이런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했고요. 그리고 일본인 납북자 관련 정보가 축적되면 일본과 협력 체제를 더욱더 모색하고자 한다. 또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처하는 건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장래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납북자 관련을 일본하고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얘기가 뭐냐면 이 글로벌에 이 새끼들은 인권에 대비해서 북의 피해를 본 게 북에 의해서 피해를 본 한국 외의 국민. 한국 국민도 안보 살피는 애들이 북한한테 피해를 본 외국 국민들에다가 북노동자나 납치를 당했던 북한의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외국 국민을 모두 포함해서 한국이 책임을 지겠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잡혀갔다가 죽었던 대학생 누구죠? 원비언가? 웬비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에서 혹시라도 인권 문제나 납치 문제나 아니면 체포를 당하고 구금을 당할까 이런 문제들을 쥐들이 통일부가 북한에서는 상대도 안 해주는 통일부가 우리가 맡아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어저께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일관되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을 향해서 정상회담 하고 싶어? 그럼 납북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걸 인정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25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는 일본이 여러 방면으로 우리한테 정상회담을 타진해 왔다라고 딱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니들 하는 거 봐서 근데 그 안에도 그 얘기를 해놨어요. 납북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걸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김여정 부부장이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일본하고는 그 어떤 대화도 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거거든. 네. 북일 정상회담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장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시다가 의원들 질문을 받으면서 아니 너 그 정상회담 할 때 너 의제 뭐뭐 할 거야. 그리고 납북자 문제가 우리가 제일 큰데 너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납북자 문제를 비롯해서 북핵 문제까지 모든 걸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기시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납북자 문제는 일단 다 해결됐고 우리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완벽하게 해결됐고 북핵 문제는 우리 주권의 문제인데 네가 뭔데 이러면서 대화 거부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시다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는 일본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글로벌하게 모여서 해결할 거고 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이거는 대한민국이 맡아가지고 앞으로 북한하고 협상을 할 거다. 그래서 보상이 됐든 아니면 그쪽에 대한 어떤 국제적 문제에 있었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대한민국이 떠안을 거다. 이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육자회담이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해요. 당연하죠. 나는 그냥 국가 대 국가로 중국하고도 따로 러시아하고도 따로 일본하고도 따로 대한민국하고도 따로라는 거야. 대한민국도 일본, 러시아, 중국이랑 다른 국가가 아니야. 그냥 국경선 치고 있는 근접해 있는 다른 나라에 이제 우린 통일할 필요가 없어. 대한민국이요. 그냥 대한민국이고 그건 다른 나라야 이제는. 그래서 통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일에 관련된 모든 부서들과 지책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 관계는 그냥 국가 대 국가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나가야 되는 통일이라고는 필요가 없는 국가가 된 거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총선 중에 우리가 일본 편들겠다고 통일장관이 몰래 이따위 인터뷰를 극우 언론하고 해놓고 우리 언론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덮으려고 긴급 담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여러분. 하긴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했던 말 그냥 그대로 그렇지. 했잖아. 나는 그대로 간다 이거를 왜 굳이 긴급 담화했을까? 이거를 덮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미친 새끼예요, 정말. 아니, 미친 나라예요, 지금. 얼마나 친일 정부를 세우려고.
미친 나라라니. 우린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가? 국민은 미치갱이가 지금 대가리를 맡고 있는 나라라서 이 극우 유튜버가 이런 짓거리, 이거 월권이에요. 아니, 외교부도 아니고 통일부가 그나마, 통일에 관련한 아무런 상식이 없고, 뭐, 지가, 북한을 무릎을 꿇리네, 뭐, 어쩌네, 이게 큰 소리 땅땅 치기만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일본이 중요하다. 북일 대화 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통일부 장관 새끼가.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통일 문제를 비롯한 모든 외교 현안에서 현 정부의 무능, 내지는 일본이 시키는 대로 굴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여러분. 총선 앞두고. 요거 조금만 이슈로 좀 다뤄주고 제대로만 분석이 된다고 치면 이것도 지금 총선 판도를 흔들어야 될 엄청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북한이 일본에서 납북을 했든 안 하든 납치를 했든 안 하든 그 문제를 우리가 왜 떠안아? 우리가 얻을 게 뭐지? 얻을 게 뭐가 있어? 돈으로 합의를 보거나 우리가 싸워갖고 멱살 잡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야. 그냥 일본하고 북한하고 얘기하기 쉽게 그냥 도와주는 시다바리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이제 이러다가 이제 중국 탈북자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나옵니다. 아유, 참 마크롱 나셨네. 네. 마크롱 국내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본인이 이제 외교적 중재자로서의 모습을 정체성으로 가지려고 여기저기 간섭하고 다니니까 그 프랑스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야, 네 일이나 잘. 지금 우리 2달밖에 안 됐지만 개망신 당하고 있어요. 국빈으로 나가고 싶은데 독일이랑 얘기했잖아? 독일 거부했어요. 국빈 추가 방문 일정. 그 스프링 썸머 시즌 끝나기 전에 가고 싶은데 독일에서 우리 일정상 곤란하고 거부했고요. 스프링 썸머가 뭐야? 아니 이제 그 명품 신상들 SS 이거 시즌 끝나기 전에 가야 되는데 유럽 못 가게 됐어요. 그건 이미 끝나죠. 왜냐면 지금 겨울에 갔었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재추진을 하려고 그래서 남은 재고떨이라로 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됐고요. 지금 FW지. 예, 이즘은 이제 종섭이 잘린 것도 사실상 호주 정부에서 신임장 거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임장을 먼저 받은 거야. 왜냐면 국가가 이렇게 자를래야 자를 수가 없었던 거지. 왜냐면 저쪽에서 먼저 사임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국가가 얘를 사임을 하려면 얘한테 사임장을 다시 호주에 보내야 되잖아. 연관해갖고 모양이 들어오니까 정서봐 네가 그만둔 걸로 해줘. 일신상의 문제로 지금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올해는요 어디 나가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이런 데 말고는 OECD 국가들 중에 지금 윤석열을 불러줄 국가가 하나가 없는 거야. 물론 왜 불러? 4월 10일 날 휴거를 하게 되면 갑자기 아르헨티나가 딱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자, 아르헨티나요? 지금 그 나라 난리 났어요. 전기톱 들고 유세하던 애가 대통령 됐잖아. 경제 그런데 중요한 망쳤어, 건 지금. 그 사람 그럼 성향이 맞네. 그래서 지금 매일같이 대통령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나라를 간다고요? 그렇지. 성향이 맞잖아. 그래서 버티는 법을 가르쳐 주겠지. 같이 전기톱 들고. 아이고. 아무튼 그 손에다 왕자 써줄 거야 성렬이가. 근데 아무튼 외교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부록으로 지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에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오전 4시 24분쯤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 지진 얘기는 제가 쭉 말씀드리고 있죠. 큰 거 4월 26일 날 온다고. 네. 근데 지금 4월 20일 날 오기 전까지 군소한 지진이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죠? 일본의 남동부 해안 쪽에서 일어날 거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건 이와테현으로 후쿠시마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지점에서 강도 6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지진들하고 궤적을 달리하는 거예요. 네. 그냥 흔히 일어났던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현재 지진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기존에 있는 지진대와 다른 형태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필리핀판이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압력이 훨씬 강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의미냐면 저기 이제 일본의 동쪽에는 일본 해구가 있어요. 지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지구를 회전하고 있는 지각들이 멘틀 사이로 스며 들어가는, 빨려 들어가는 이 마지막 마지막 어떤 낭떠러지 같은 지역이 저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걸려 있는 게 현재의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인데, 그동안 태평양판의 압력이 강할 때는 지진의 영역들이 이 후쿠시마라든지 동경 앞바다 이쪽 안에서 그쪽이 경계선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필리핀판의 경계선에서 한참 먼 태평양판 중심을 훨씬 지나가는 쪽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필리핀판이 옆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훨씬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보면 한 이쯤에서 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쯤에 지진이 났고 여기는 태평양판, 여기 오츠크판이 따로 있네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지진 다발 지역하고 상관없는 데서 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예, 이 얘기는 필리핀판의 힘이 그동안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유라시아판하고 같이 꽉 끼어 있었는데, 필리핀판이 헐거워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이 더 심해진 거죠. 밀어내는 힘도 강해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밀려나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빨 3개가 4개가 나란히 물려 있는데 그 사이에 가운데 껴있는 이빨 하나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진의 이러한 지각의 변동이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은 밀기만 하는 게 아니야. 현재는 멘틀의 흐름에 의해서 저쪽으로 힘이 가지만 밀다가 붙이면 어떻게 되죠?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럼 물러설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 단층이 찢어지고 기존에 있는 지각 구조가 부서진단 말이에요. 부러진다. 그러니까 이빨이 저쪽으로 밀리는 거는 힘에 의해서 밀렸는데, 자, 그 힘이 극한까지 갔다가 그쳤어. 네. 그럼 이게 뒤로 후퇴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필리핀판에 정해진 압력들이 뒤로 후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밀 때는 간극이 좁아지면서 밀접해서 불기 때문에 이게 찢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밀렸다가 뒤로 후퇴하면 어떻게 되죠? 간극이 벌어지잖아. 저는 그래서 땅이 갈라진다. 그렇지. 땅이 갈라지는 형태의 단층 내지는 지각의 변동이 올 가능성이 인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 힘의 중심부는 어디 있을 거냐? 저는 노토반다와 이번에 있었던 저 지역하고 태평양판에 힘이 작용하는 중간 지점. 거기에 뭐가 있죠? 도쿄와 오사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이 수도 직하 지진, 대도시 직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 제가 26일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 지역에 가신 분.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일본 안에 있는 우리 고포들이나 저기 관광 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다고 하면 5월 중순 지나고 가세요. 지금 안 좋습니다. 네? 지금 또 벚꽃 구경 보러. 그러니까 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갔더만. 참. 아무튼 일본, 북한 관련한 소식은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지금 뭐 정치 기사 쓰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네. 정치 기사 쓰는 것도 지금 윤석열 쉴드 쳐주고 한동훈 띄워주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아니 선거는 4월 10일이면 끝나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이랑 세계는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국제뉴스는 정리하고